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강연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많지는 않네요. 다행입니다. 예. 다소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호모 스마트쿠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숙한 프레임, 도대체 이 변화의 근본 싹은 뭐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또 앞으로 더 크게 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요. 외부가 바뀌면 당연히 이제 내부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과 또 산업과 외부의 환경 변화가 우리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 직장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 또 업무 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 권 출간 기념삼 새로운 주제로 한번 또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방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이 책에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업무 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조금 드라이하게 설명을 했어요. 즉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업무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또 정량적인 숫자 중심으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근원적인 내용으로 별도로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1시간 20분, 10분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행히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편안하게 질문 시간을 좀 길게 가지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우선 할게요. 아까 한 서너 분만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강연은 또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오마이뉴스 이 자리에서 지금 강연을 한 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제 얼굴 일부러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내라고 쓴 이유가 제가 직업이 좀 두 개예요. 직업이 정확히 표현하면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직업은 현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략부문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현재 서비스는 다음의 메일,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 다음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년 전부터는 다음의 모바일 서비스인 다음 지도, 다음 앱, 마이피플, 모바일 웹 다음 이런 것들을 맡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다음에 다 모든 걸 맡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검색, 또 미디어 다음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고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제 영역 바뀌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가 지금 다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강의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인데, 강의는 95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95년도부터 초반 강의는 주로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 조립 수리 쉽게 배우기, 컴퓨터 운영 관리, 오피스 사용법, 윈도우 사용법 이런 것들 강연을 하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주로 자기 개발 관련된 내용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시간 관리, 또 기획력 향상 특강, 또 마케팅 관련된 직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IT 트렌드 강의를 좀 합니다. 다음에서 모바일 사업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선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IT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 지금 모바일 비즈니스 쪽 관련해가지고 겸직 교수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책. 제가 썼던 책들이에요. 한 46권 정도 썼으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제 나이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웃기죠. 왜냐면 회사에서 안 잘리고 전략이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도 제가 언급한 서비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하면서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쓰냐, 이게 말이 되냐, 인간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이 책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기까지가 제 소개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게요. 저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저 사람이 저런 시각에서 그리고 저런 걸 맡고 있기 때문에 호모 스마트쿠스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리고 IT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그런 트렌드의 변화상에 어떻게 우리가 업무 태도와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게 꿰뚫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업무 경험과 제가 그동안 이루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지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강의에 들어가면 저게 도대체 맞는 소린가? 저게 실제 저렇게 구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요목조목 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변화는요, 딱 이거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최근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또 스마트 TV도 난리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스마트 TV 출시하면서 KT하고 좀 싸우고 있죠.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에서 유발되는 앱들, 즉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되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다 이게 지금 제가 언급했던 스마트 TV, 스마트폰, 그리고 과거에는 PC, 이런 모든 것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 이 플랫폼의 정의가 무엇이냐? 플랫폼은 일종의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물건이 무엇이냐? 컨텐츠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이나 영화나 혹은 다음으로 따지면 메일이나 카페나 블로그나 이 모든 것들, 마이피플, 카카오톡, 이 모든 게 서비스죠. 컨텐츠고. 그게 바로 이 플랫폼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담긴 이런 서비스와 컨텐츠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되는 거죠. 광고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기프티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친구한테 선물도 할 수가 있고 플랫폼, 그릇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있는 이러한 물건들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플랫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로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플랫폼 위에 서비스와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싹 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그게 1980년대 TV 플랫폼입니다. TV라고 한 하드웨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 TV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모컨으로 버튼을 딱딱 누르게 되면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리모컨으로 누른 버튼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명령을 수행해 줍니다. 11번 누르면 11번 채널이 딱 나오고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고 커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작하는 이 리모컨에 누르게 되면 이 리모컨에 명령을 내린 입력어가 이 TV에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 그걸 인베디드 OS라고 하거든요. 그 인베디드 OS에서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이해하고 그걸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 TV 안에 이렇게 운영체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텔레비전이 안테나가 없게 되면 전파를 수신받을 수가 없죠.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 이제 아파트에 다들 사시니까 아파트에 공청 안테나 혹은 케이블 TV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유선망이 이제 직접 TV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실에서,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이게 TV 플랫폼이거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은 그릇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만든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안에 컨텐츠와 서비스가 담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러면 이 TV 플랫폼 안에 담기는 컨텐츠와 서비스는 무엇이냐? 나는 가수다. 무한도전. 슈퍼스타 K. 이런 게 다 컨텐츠죠.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MBC, KBS, SBS, 그리고 케이블 SO와 케이블 방송사들. 비즈니스 모델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이 광고요 비율을 지불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서비스를 보는 거거든요. KBS는 물론 유료지만. 정리하게 되면 TV 플랫폼 안에 담기는 컨텐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프로그램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중파 방송사와 케이블 SO들이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에 형성된 거죠. 이게 1980년대를 지배하던 TV 플랫폼. 그러다가 1993년도, 92년도부터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PC 플랫폼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286, 386 이런 것들이 90년대 초반에 막 출시가 됐잖아요. 저만 해도 93년도에 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처음에 구매했던 게 딱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마우스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키보드하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하고 3.5인치, 5.25인치 그리고 이제 TV처럼 생긴 이 모니터가 있었죠. 이 안에 사운드 카드나 이런 건 없었어요. CD롬 드라이브 이런 것도 초기 나온 모델은 그냥 오로지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이 안은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었죠. 그래서 까만색에 흰색 글자로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거든요. 네트워크는
마치 TV에 안테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이얼업 모뎀이라고 했는데 이 모뎀에 전화선을 이렇게 꽂혔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초, 4초 걸리죠. 삑삑거리는 소리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럼 뭐가 뜨느냐? 이렇게 뜨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즉 PC통신이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90년대 인터넷을 사용했거든요. 이걸 가리켜 PC통신이라고 하고 이걸 PC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PC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TV 플랫폼처럼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와 서비스는 하이텔의 플라자, 하이텔의 동호회, 그리고 하이텔에 있는 메일 서비스, 하이텔에 있는 채팅 서비스, 나우컴에 있는 각종 게시판, BBS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천리안에 있는 공개자료실이 있는 거고 예. 이렇게 PC 통신 플랫폼이 구성이 됐고 그 안에 하이텔 KT죠. 천리안 데이콤이죠.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운영을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정보 이용료를 받았죠. 사용자들한테 월 10,000원씩, 15,000원씩 정보 이용료를 우리가 KT하고 데이콤에다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PC통신을 썼습니다. 이게 PC통신 플랫폼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열심히 PC통신을 쓰게 되면 정보 이용료만 내는 게 아니라 PC 인터넷 사용료, 즉 전화통화료를 내야 돼요. 누구한테? KT한테, 데이콤한테. 그러니까 통신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정보 이용료도 받고 통신료도 받고. 통신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내던 때거든요. 이때가. 매년 성장하던 때. 방송사에서 통신사로 헤게모니의 주도권이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무엇 때문에? PC가 등장하고 도스가 등장을 하고 다이얼업 모뎀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주목받게 되고 그 플랫폼 안에 이런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죠? 80년대 그랬고 90년대 그랬고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1998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펜티엄인데 그냥 펜티엄이 아니라 MMX라고 하는 코어가 들어간 펜티엄이에요. 그래서 펜티엄 MMX라고 불렀습니다. 펜티엄 MMX 전에 나왔던 CPU가 펜티엄이에요. 그리고 펜티엄 프로고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좋은 CPU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펜티엄에다가 MMX라고 하는 단어가 붙이면서 이 C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펜티엄 MMX 이전의 CPU들은 주로 속도 경쟁이었거든요. 더 빠르면 돼요, CPU가. 그런데 MMX가 등장하면서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멀티미디어 익스텐션, 즉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CPU에. CPU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느냐?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사라지고 윈도우 98이라는 운영체제가 태동될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윈도우 98 이전에도 윈도우는 있었거든요. 윈도우 3.1, 윈도우 9. 다 실패했거든요. 왜? 화면에 보면 도스하고 다른 게 있죠. 도스는 다 까만색, 흰색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화면이 다 그래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용이 쉬워졌죠. 왜냐하면 과거의 도스는 다 명령어를 키보드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GUI 방식의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화면으로 다 모든 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보여지니까 사용이 쉬워졌죠. 그리고 키보드를 안 쓰고 마우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여지듯이 도스하고 다른 이 화면을 출력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냥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시대를 가리켜서 윈텔의 시대라고 하죠. 윈도우와 인텔의 만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궁합이 맞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어요. 바로 초고속 인터넷. 1998년도에 나왔던 게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이거든요. 두루넷이 케이블 모뎀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다이얼업 모뎀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기존의 다이얼업 모뎀은 속도가 느렸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가 56kbps예요. 근데 이거는 3mbps. 거의 10배 이상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정액제로 됐습니다. 과거에 PC통신은 정량제였거든요. 사용한 시간만큼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인터넷 쓰면 난리가 나요. 집안 가정이 파탄이 나죠. 저도 그때 PC통신 하면서 채팅에 빠져가지고 월 전화통화료로 15만 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왜? 종량제였기 때문에. 근데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액제로 바뀝니다. 월 35,000원만 내면 24시간 인터넷 내내 쓸 수 있는 데다가 속도도 빨라요. 통신사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KT가 ADSL 이런 신규 초고속 인터넷을 늦게 출시한 거예요. 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두루넷이 케이블 모뎀이라고 하는 유선 인터넷을 오픈했겠어요? 통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몰라서? 아니죠. 통신사는 알았지만 그 시장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자기들의 과거 수익 모델이 헤쳐질까 봐. 이게 정액제거든요. 기존 서비스는 종량제고. 좋아할 리가 있나요?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거든요. 사용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월정에 35,000원을 받으면 5천만 명이 딱 쓰게 되면 거기를 끝이거든요. 시장이.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세 개가 궁합을 딱 맞고 그 궁합이 맞아지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시작합니다. 웹 플랫폼. 그래서 PC통신의 큰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가 사라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모질라 이런 브라우저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웹이 이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웹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면 80년대 TV 플랫폼, 90년대는 PC통신 플랫폼, 2000년대는 웹 플랫폼. 그리고 그 웹 플랫폼은 과거의 TV와 PC통신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어떻게? TV 플랫폼의 주도는 방송사, PC통신 플랫폼의 주도는 통신사, 그리고 이 웹 플랫폼의 주도는 인터넷 기업. 세상에 없던 기업들이 탄생한 거죠. 네이버 다음, 옥션, 지마켓, 애쉬소프트, 네오이즈, 넥슨 이런 회사들. 작년도 네이버의 매출은 2조예요. 영업이익은 45%가 넘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한국에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간 기업은 손에 꼽아요. 근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를 넘을 수 있고 내년 5조를 넘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KT의 시가총액을 네이버가 앞서고 있죠. 비록 KT보다는 매출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과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매년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과 1997년도에 시작된 네이버와 다음은 그 당시에 회사 인원만 해도 4명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 8,000명이 넘고요. 다음은 거의 1,800명입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 이유는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TV에서 PC통신으로, PC통신에서 웹으로 바뀌었을 때 잘 대응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없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플랫폼이 주는 위력이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2009년도 11월에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했거든요. 스마트폰이. 근데 그게 그냥 스마트폰 하나 출시된 게 아니라는 거죠.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없던 폰이 생긴 거거든요. 과거의 휴대폰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애니콜이라든가 LG전자의 프라다폰, 사이언폰 이런 것들은 진정한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왜? 첫 번째, 하드웨어가 달라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스마트폰들은 과거 우리가 쓰던 휴대폰하고 다르죠. 화면 크기가 커져서 멀티터치가 돼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죠. 첫 번째는 수많은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PC에도 없는 센서. 예를 들면 카메라하고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기존 휴대폰에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 것들. 예를 들면 지자기 센서, GPS, 조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중력 가속 센서.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인간의 오감을 대신해서 내가 현재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얼마나 어두운지 밝은지, 주변의 소음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 체킹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 디지센서스라고 합니다. 디지털 센서스죠. 그러니까 디지털 센싱입니다. 아날로그 현실계 속에 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인지해 주는 거죠. 뭐가?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은 즉 과거의 PC에는 없던, 물론 휴대폰에도 없던 우리 주변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운영체제가. 과거에 휴대폰은 삼성전자 애니콜 쓰시던 기억나시죠? 그 애니콜에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는지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 못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하지가 우선 않고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해요. 껍데기만 중요하지 그 안에 어떤 운영체제가 들어간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PC하고는 달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는 그냥 공장에서 제조사가, 개발자가 만든 대로 여러분이 쓰기만 하면 되죠. 에어컨은 더울 때 쓰는 거고 냉장고는 물건을 보관할 때, 음식물을 보관할 때 쓰는 거고 TV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PC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검색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즉 PC는 공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확장하면서 쓸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존 휴대폰은 전화하고 SMS 보내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정도까지였는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PC에서 하던 거를 넘어서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센서 덕분이 아니라 운영체제 덕분이라는 거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이 운영체제 덕분에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TV가 바뀌었을 때처럼, PC가 바뀌었을 때처럼, 웹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처럼 모바일도 스마트폰과 OS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개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TV와 PC와 웹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항상 뭐가 바뀌었죠? 네트워크가 바뀌었습니다. 네트워크도 바뀌었어요. 한국은 2007년도 3월에 HSDPA라고 하는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무선 초고속 인터넷이죠. 마치 98년도에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이 등장한 것처럼. 근데 왜 1998년도에 한국에서 웹 플랫폼이 갑자기 태동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왜 2007년도 3월 달에는 스마트폰, 즉 모바일 플랫폼이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을까요? 2007년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고 미국에는 있었거든요. 미국에 2007년도부터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이폰이 2009년도 11월에 나왔어요. 거의 한 3년 걸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KT가 두루넷 케이블 모뎀을 늦게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나오면 과거 통신사의 패러다임, 헤게모니 주도권이 사라지거든요. 싫어하는 거거든요, 통신사가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뒤늦게 됐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용자들은 워낙 스피디하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기간 동안 2009년 11월에 나왔는데 2012년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2,500만 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보급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뭔가 하면 확 해요, 그냥. 근데 왜냐하면 휴대폰이 한국에서 1년에 2,400만 대가 팔리거든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휴대폰을 바꿔요, 매년. 왜 바꾸죠? 공짜폰, 버스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변에 가면 LG의 옵티머스 1에 이런 거 공짜로 팔거든요. 예, 이게 한국 시장의 독특한 장점이에요. 또 따지고 보면. 워낙 시장이 빠르게 바뀌니까 그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싹 트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와 컨텐츠가 탄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TV에서 나가수 무한도전이 있는 것처럼 PC통신에서 하이텔의 천리안의 동호회와 채팅과 대화방이죠. 채팅과 BBS와 공개자료실이 있는 것처럼 웹에서 싹 트면서 어떤 컨텐츠와 서비스가 주목받았죠? 한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아이러브스쿨, 프리첼,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런 것들이 주목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주목받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실행하는 서비스들 카카오톡, 그렇죠? 그리고 또 네이버 앱, 다음 지도 이런 데 올 때 보는 하철이, 서울버스 이런 것들 야식이 땡길 때 보는 배달의 민족 다 이런 앱들이 킬러 앱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80년대 TV, 90년대 PC, 2000년대 웹 그리고 2011년, 12년 지금부터 모바일 바뀌어가면서 계속 시장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앞으로 8년 후, 10년 후가 지나보세요.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으로 시작되고 있는 태블릿, 전자책, 스마트 TV가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잉태할지 10년 전에만 해도요. PC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제 기억으로 1993년도, 5년도에 제가 컴퓨터 어떤 강의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조립수리 쉽게 배우기 이런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그리고 또 기업체들, 삼성전자, LG전자 시작해서 수많은 신문사, 언론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2차님 컴퓨터 학원들이 있었잖아요.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지금 주변에 컴퓨터 학원 있나요? 컴퓨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볼 수가 없죠. 인터넷이 차단되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PC는 너무나 중요한 생활의 도구, 업무의 도구가 됐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PC보다 더 많이 보급됐거든요. PC가 보급된 한국의 보급 대수가 2,500만 대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2,500만 대예요. 올해 연말 되면 3,500만 대까지 보급될 거고 내년 되면 4,000만 대를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PC보다 더 강력한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5년 후, 3년 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플랫폼이 중요하냐면 플랫폼은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닌텐도의 위인데 위라고 하는 게임기는 우리의 게임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게임하면 어떤 거였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임은 저기 오락실 가가지고 이제 음침한 곳에서 게임하는 거.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저기 처박혀가지고 게임하는 거. 집에 있는 엑스박스나 이제 이런 게임기 같은 거 연결해서 쓰는 거는 뭐였죠? 예, 초딩들이 오타쿠처럼 게임에만 막 젖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는 거. 이게 사실 게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바라보는 상이었잖아요. 근데 닌텐도의 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게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음침하고 오타쿠스럽고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활기차고 머리가 좋아지고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즐기는 그래서 실제 게임을 열심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게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게임 시장이거든요. 닌텐도의 위가 만들어준 게임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런데 TV가 그렇고요. PC 통신이 그렇고요. 웹이 그렇고 스마트폰이 그래요.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만 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물론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스마트폰이나 PMP로 게임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태블릿을 보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없던 패턴이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웹서핑을 하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20.59 프로 플러스 이게 지금 다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패드나 태블릿도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지하철 풍속도에서 약 30% 이상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30%는 없었죠. 주로 전화통화만 했었죠. 이렇게 SMS 보내고. 근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있죠? 무까지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무까지는 물론 팔리는 게 아니지만 지하철 내려갈 때 AM, PM 그리고 벼룩시장 더 이상 안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시장이 사라지는 거죠. 무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영업하고 기사 쓰는 사람들은 해당 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세요. 예전처럼 그 무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지. 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대체됐거든요. 즉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작은 데서 시작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죠.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크게는 산업의 경쟁 구도마저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산업 그리고 기업이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몰락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근데 그 변화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 혁명이 있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 방송 등장하면서 PC가 등장하고 모바일이 등장하고 이 변화가 예전에 100년이 지금의 10년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빨리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한 90년 평생 살면서 예전 같으면 한 번 변화를 겪었을 텐데 지금은 그 변화가 2번, 3번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코닥의 딜레마처럼 해당 산업이 해당 기업이 통째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통신사 중심이었거든요. 그전엔 방송사 중심이었다가 제조사 중심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사례를 들어가면 예전에 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는 통신사가 슈퍼갑이었어요. SKT, KT, 지금은 LG U+로 바뀌었지만 LG텔레콤이. 왜? 여러분들 지금부터 4년 전에 휴대폰은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삼성전자 애니콜 구매하실 때 삼성전자에서 구매하셨나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SKT나 KT, LG텔레콤의 대리점에서 구매하거든요. 고장나도 거기 가서 고칩니다. 왜? 통신사가 개런티 해주거든요. 통신사가 제조사한테 야, 우리 회사 휴대폰은 삼성전자 너네 거지만 앞에다가 이렇게 SKT라고 T 좀 써주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다가 버튼 같은 것도 누르면 SKT로 연결되게 해주고 통신사마다 폰의 구성이 달라요. 각각의 통신사의 특성에 맞게끔 통신사가 제조사한테 오더를 하는 거거든요. 제조사가 노할 수가 없어요. 왜? 통신사가 안 사주니까. 우리는 저렴한 비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가 있었죠. 왜? 통신사가 돈을 보조금으로 대신 지불해 주거든요. 그 광고비의 일환으로. 우리는 그걸 쓰는 대신에 월 사용료를 많이 내는 거죠, 이제. 지속적으로.
컴퓨터는 안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그냥 제조사가 판매하는 거고 우리가 한 번 딱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은 월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통신사가 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애플의 아이폰은 여러분들 아이폰에다가 SKT 경우 T가 써 있나요? 아니면 KT인 경우에 뭐가 써 있나요? 올레라고 써 있나요? 심지어는 아이폰을 딱 켜면 가장 먼저 무슨 SKT나 KT의 로고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모든 게 다 애플 거거든요. 하드웨어, 즉 제조사 중심으로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애플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섹시한 아이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 때문이거든요. 즉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를 구매하게 되면 그거는 SKT의 고객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고객도 아니고 구글의 고객인 거죠. 아이폰을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튠즈의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지 않죠. 자기 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약에 다음이나 삼성전자나 SKT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욕먹을 짓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폰을 쓰려고 하면 무조건 넣어야 돼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즉 갤럭시 S2나 옵티머스 3D나 이런 거 구매하게 되면 구글의 아이디와 암호를 필수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게 되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구글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하드웨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PC 때도 그랬지만 모바일 때도 이 세 개를 소유한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그럼 그 플랫폼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폼은 그릇이라고. 근데 그 플랫폼 안에는 수많은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들 중에서 가장 보기 좋은 떡, 즉 가장 자주 많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물, 그걸 소유한 기업이 모든 걸 갖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웹에서 지금처럼 떵떵거릴 수 있으면서 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색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구글이 또 마찬가지로 검색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이 비록 네이버 때문에 2위 사업자로 전락을 했지만 아직도 다음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메일과 카페 덕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플랫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 그거를 지배하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즉 고객이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웹에서 네이버 메일을 쓰시고 그리고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고 다음에 카페를 쓰고 이거는 다음과 네이버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네이버 다음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을 아세요? 즉 CPU가 뭔지, 인텔에 뭐가 들어갔는지, 혹시 삼성전자 컴퓨터인지, 삼복 컴퓨터인지, 현주 컴퓨터인지 그럼 기억해보세요. 모니터는 어디 건지.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98인지 아니면 훨씬 더 윈도우 XP인지, 혹은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지 파이어폭스인지 크롬인지 그 브라우저의 운영체제 버전은 뭐가 전혀 모르거든요.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거든요. 그 서비스가 결국 기업의 브랜드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거든요. 즉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집에 있는 저만 해도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 집에 쓰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이 메가패스인지 SK 브로드밴드인지 헷갈려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솔직히. 얼마 지불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00mbps인지 20mbps인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 트위터를 가지고 쓰느냐, 페이스북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껍데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바일 쪽도,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태블릿이나 스마트 TV 그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핵심은 그 안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플랫폼의 핵심 단은 사실 네트워크나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이 플랫폼의 OS 단이거든요. 잘 아시는 구글.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브랜딩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한테 공짜로 지메일과 구글 독스와 구글 캘린더와 수많은 구글의 서비스 한 40여 개 넘는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게 공짜로 제공하는 이유는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은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삼성전자나 LG전자나 HTC 이런 회사한테 공짜로 주고 있어요. 또 구글 TV라고 하는 것도 운영체제를 LG전자, 삼성전자에 공짜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성과 LG는 그걸 선택했죠.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게 우리 폰은 잘 팔리는데 뭔가 미래에는 뭐가 이상해. 구글의 고객이 다 되는 것 같아, 사용자들은. 뭔가 다 뺏기는 것 같아. 이게 삼성과 LG가 느끼는 위협이거든요. 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TV 쪽에서는 절대 구글한테 공짜로 운영체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LG와 삼성전자는 자체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 TV OS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굳이 삼성전자가 받아라고 하는 자체 OS를 스마트폰으로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모든 거 다 뺏기는 것 같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토로라 폰은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명가잖아요.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직접. 심지어는 유럽에서는요, 통신사도 한번 해볼까? MVNO라고 하는 가상의 통신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펼쳐볼까? 이런 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것도 먹어버리고 이것도 먹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먹어버리고 SKT를 먹어버리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킬러 앱,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작년 8월이었거든요. 예, 작년 8월에 서울 시내가 홍수가 났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작년 8월에 서울 시내가 물바다에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서울 시내의 홍수 소식을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는지. 텔레비전? 혹은 신문? 혹은 다음에 탑? 혹은 네이버 검색? 실시간 이슈? 뭐였죠?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제 주변의 20대들은 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뉴스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TV 앞에 앉아서 9시까지, 8시까지. 그리고 PC, 웹, 다음과 네이버 검색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못 보거든요. 신문은 집으로 배달돼야죠. 웹에서 물론 신문사 사이트 가면 되긴 하지만 신문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 신문이 기자가 거의 현장에 가가지고 찍어서 기사를 써서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트위터, 페이스북은 그냥 친구들이 올리거든요. 그것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올립니다. 즉 컨텐츠의 생산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컨텐츠의 유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달라졌고.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예전에도 가능했어요. 스마트폰 이전에도.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로, 캠코더로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디지털 카메라를 PC에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티스토리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첨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분 걸려요, 이게 5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5초 만에 돼요. 그냥 찍고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서비스하고 아주 잘 정합이 돼 있어서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냥 찍고 바로 올리면 금방 퍼집니다. 정리하면 생산의 접근성이 달라진 거죠. 과거의 PC 기반의 웹에서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인구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50만 명도 안 돼요. 10만 명방에 불과합니다. 왜? 어렵고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쉬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도 좋고 또한 PC하고는 달리 항상 24시간 켜있고 또한 PC와는 달리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PC하고는 달리 훨씬 더 손쉬운 앱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찍고 바로 올리면 되죠. 생산이 쉬워졌고요. 강력해졌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더 큰 변화인데 유통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신문과 방송과 그다음에 탑과 네이버의 실시간 이슈 검색 이런 것들은 간택이 있어야 돼요. 간택. 누군가의. 예를 들면 신문의 기사는 기자의 간택이 있어야죠. 그리고 편집장의 권한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또 TV 방송에서 어떤 방송이 예를 들면 이 영상이 소비돼야 된다라고 하면 수백 개의 영상 중에서 편집권자, 즉 PD가 선택해줘야 됩니다. 이거라고. 일부만 방송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탑에 피처링된 컨텐츠들, 하루에도 쏟아지는 기사가 수천 개거든요. 그 수천 개가 다음 탑에 다 노출되지 못해요. 누군가가, 즉 운영자가, 편집자가 선택해줘야지만이 다음 탑에 노출됩니다. 즉 생산은 여러분들이 해도 실제 대중에게 노출될 때는 누군가의 특권층의 지배층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SNS는 그렇지 않잖아요. SNS는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유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팔로워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컨텐츠라고 하면 주목받게 되는 거죠. 왜? 내 주변 사람이 또 선택해 주는 거니까. 즉 우리의 간택을 받는 거죠.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컨텐츠의 유통이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 신문사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 무엇이었냐면 글을 잘 쓰고 기자가 많고 이게 아니라 조선일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에 배급되어 있는 조선일보 유통망이에요. 배급소. 전국에 있는. 그렇게 전국에 배급소를 인프라로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즉 조선일보 신문사의 강점은 배급소라는 거죠. 배급소. 근데 그 배급소를 타파시켜버렸거든요. 웹이, 포탈이. 그 자리를 포탈의 탑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대치됐으니까. 근데 그게 또 산산이 분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SNS 때문에. 즉 국민을 위한 정치처럼 민주주의처럼 SNS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주목받은 킬러 앱인데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그 SNS가 결국은 대중의 선택과 대중이 직접 만든 콘텐츠가 대중의 선택에 의해서 유통되는 거죠. 소비도 다르죠. 예전 같으면 PC 앞에 앉아가지고 웹을 통해가지고 다음에 콘텐츠를 보고 네이버 연결하고 그랬는데 TV 앞에 앉아서 방송사의 콘텐츠를 볼 수 있었는데 SNS는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 설명드렸던 생산과 유통과 소비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미디어 2.0, 미디어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혁명은 온라인 미디어에서 시작됐고 블로그와 아고라와 뉴스의 댓글 이걸로 시작이 됐고 2차 혁명은 지금 설명드렸던 시민의 선택과 시민의 예전에 오마이뉴스의 기본적인 컨텐츠는 시민의 기자다라고 하는 생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SNS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유통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또 중요하냐? 기존의 기본적으로 PC 웹 기반의 서비스들은 1차원적인 서비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컨텐츠의 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컨텐츠가 유통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의 다음과 저녁 9시의 다음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아침 9시의 주요 이슈와 저녁 9시의 주요 이슈가 다르거든요. 신문도 달라졌고 뉴스도 달라졌고 영상도 달라졌고 아고라의 또 실시간 이슈 검색 이런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봤던 다음과 내일 아침에 보는 다음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에 지금 한남동에서 다음을 보나 압구정에서 다음을 보나 상암동에서 다음을 보나 다 똑같아요. PC에 앉아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다음을 연결하나 다 똑같습니다. 웹은 그렇거든요. 웹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똑같은 것만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컨텐츠 자체가 웹에서 양산되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장소에 이렇게 특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컨텐츠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다르죠. 모바일은 아까 설명드렸던 센서 덕분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즉 촬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찍었는지가 다 기록이 되죠. 시간이 기록되고요. 사진에는. 두 번째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누가 올렸는지 사람이 기록되고요. 세 번째로는 장소가 기록이 되죠. 스마트폰에 있는 AGPS라고 하는 기능 덕분에 지오 태깅이 돼서 사진에 기록이 됩니다. 어디에서 찍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올릴 때도 시간이라고 하는 축 말고 이렇게 장소라고 하는 축에 의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배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서울 시내에서 아침 9시에 폭우 소식을 궁금한 거 이외에도 내가 지금 압구정을 가고 싶은데 강남역 사거리를 가고 싶은데 신사동을 가고 싶은데 그쪽 상황은 어떤가 이 장소가 궁금한 거거든요. 장소별로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찍은 각종 사진들과 그 다음 인증샷이라고 서울시민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런 인증샷도 시간이라고 하는 축 말고 장소라고 하는 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한남동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강남역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존의 PC 기반의 웹과는 다른 거죠. 입체적인 서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축 이외에 공간이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축이라고 하는 게 Y축으로 생긴 것이고 또 하나의 Z축도 생겼죠. 뭐냐면 관계. 그래서 제 트위터 로그인하면 보여지는 화면과
여러분의 트위터 로그인하면 보여주는 화면이 다 다르죠. 다음은 똑같거든요. 다음을 여기 계시는 40분이 로그인하면 딱 보면 똑같습니다. 화면이. 다음 탑이. 그런데 트위터는 다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와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다르다 보니까 콘텐츠의 배치가 다른 거죠. 즉 스마트폰 모바일이 가져다준 서비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웹 기반의 서비스하고는 달리 입체적인 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하죠. 시간과 공간과 관계 이런 축에 의해서 서비스가 재설계되고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 덕분에 아까 설명드렸던 SNS와 스마트폰이 새로운 미디어 혁명을 가져다 준 거죠. 그 미디어 혁명은 단순하게 서비스와 미디어 시장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런 SN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사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 구도마저도 바꿔놓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매스미디어, 일방향의 매스미디어는 사용자가 오로지 읽고 듣고 보기만 했어요. 일방향이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온라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쓸 수 있게 됐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뉴스의 댓글, 아고라에 참여해서 글을 쓰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이 촉발시킨 SNS 서비스 덕분에 스마트폰과 SNS 이 두 가지 매체가 궁합을 이루면서 미디어 2.0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 미디어 2.0의 장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즉 온라인 미디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 액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리액션. 즉 사람들이 간단하게 내가 본 글을 라이크하거나 내가 본 글을 RT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생산과 소비 개념이 아니라 직접 유통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변화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2007년도부터 9년도부터 생긴 스마트폰과 그거의 궁합이 가장 잘 맞는 킬러 앱인 SNS가 딱 궁합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다 야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변화가 또 앞으로 추가로 될 것이냐, 그 핵심은 우리의 시간을 잘 들여다보면 됩니다. 사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서로의 계층을 나누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돈이고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차별 속에서도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공평하게 제공됐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은 우리 누구에게 똑같습니다. 부자의 24시간이나 가난한 사람 24시간이나 권력층의 24시간이나 누구나 늙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건 공평하거든요. 근데 그 하루 24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매체를 쓰고 어떻게 그 24시간 활용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만 해도 우리의 매체를 보는 24시간 중에 매체를 소비하는 시간 패턴이 하루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성인 평균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3시간이었었고 TV를 보는 시간이 2시간이었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0분이었었고 그리고 종이, 신문이 됐든 책이 됐든 이런 걸 보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확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3시간.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TV를 보는 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장치인 태블릿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장치, 그걸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종이를 보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달라진 매체 사용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어떤 답? 산업의 앞으로 산업의 형성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여기서 답이 있다고요. 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줄어들거나 이게 늘어나거나 이게 줄어들면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본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왜 신문사에서 방송사로 그리고 방송사에서 포탈로 그리고 포탈에서 게임 회사로 시장의 규모와 또 시장의 패러다임의 주도권이 넘어갔느냐 잘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사람들, 대중이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신문이었거든요. 잡지, 책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출판 시장이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TV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TV 앞에 앉아있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죽치고 그러다 보니까 TV 관련된 광고 프로그램이나 광고주들의 매출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PC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네이버를 쓰게 되면 다음과 네이버의 매출이 오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식인을 쓰고 다음 메일을 쓰고 다음 카페를 쓰는 건 거기 어딘가에 다 광고가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 광고를 여러분들은 보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무한도전 여러분들 공짜로 보지만 결국 무한도전 앞뒤에 광고들이 돈을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게임 회사로 넘어간 이유는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PC 앞에 앉아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게임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어떤 매체, 어떤 미디어를 가장 많이 하루에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주목할 거는 스마트폰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주목할 거는 PC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하나, 세 번째 주목할 거는 종이 시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 하나, 네 번째 주목할 거는 패드와 태블릿이 포스트 PC로서 PC 시장을 부분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 하나. 네, 앞으로 한 3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TV는 다행히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거 하나.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덕분입니다. 과거에 TV가 있던 장소는 거실이었고요. PC가 있는 장소는 방이었습니다. 두 장소가 괴리감이 있죠. 이렇게. TV를 보다 PC를 보려면 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TV를 보는 시간과 PC를 보는 시간이 중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거든요. 무한도전을 보다가 궁금하면 검색을 하고 나가서 해서 새로 들어온 저구가 궁금하면 검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TV 시청을 할 때 TV 현재 보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시간 이슈들이 계속 같이 떠요. 예전에는 TV가 끝난 다음에 떴거든요.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TV 끄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람의 시간이 나뉜다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 사용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 상태 아니면 오히려 뜰 수도 있죠. 스마트폰과 잘 정합이 되게 되면 TV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즉 방송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사실. 방송 시청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에 대한 배치를 보고 내가 앞으로 이 산업에서 혹은 이런 기업에서 이 시장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죠. 카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가구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즉 가구를 쇼핑하는 거죠. 그럼 참 한심하죠. 근데 왜냐면 넓은 TV 놔두고 그리고 또 PC 모니터 놔두고 가격 비교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화면에서 이 가구를 쇼핑하는 게 즐겁겠어요?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가구 앱은 TV에서 우리가 누리기 어려운 새로운 사용자 체험을 제공을 해요. 이렇게 가구를 놔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가구를 사서 집에다 놔보지 않아도 가구를 놔볼 수가 있어요.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네,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가구를 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집에 있는 분위기, 뭐 인테리어나 바닥 재질이나 커튼 색깔이나 이런 거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도 비슷한 앱을 내놨어요. 이베이의 패션 앱인데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 안경을, 모자를, 귀걸이를 직접 사보지 않고도 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가구 앱과 비슷하게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안경을 껴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안경과 귀걸이 같은 걸 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 껴보는 것보다는 덜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이 PC하고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카메라 같은 것들이 과거 PC에서는 누리기 어렵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과거의 PC는 현실계와 멀어져서 가상계소, 그리고 환상계소로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즉, 컴퓨터하러 방에 딱 들어가면 문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게 돼요. 그렇죠? 오로지 게임만 하고 오로지 인터넷만 하면서 현실 속 공간과 멀어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현실계와 가상계를 적절하게 이렇게 결합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서비스의 체험을 잉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은 과거에 멀리 떨어졌던 현실계와 가상계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게 커다란 변화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스마트폰 하나가 등장했을 뿐이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킬러 앱인 SNS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 또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 인터넷 사용 습관, PC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종이책과 TV와 이런 것들의 사용 시간에 대한 패턴마저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장 트렌드에 대한 변화상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내용과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죠. 폭스바겐의 광고거든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잡지 광고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신차 광고를 하는데 잡지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잡지 광고를 했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면 지금 자동차는 안 보여요. 신차 광고를 하는데 자동차는 잡지에 보여지지 않고 달랑 아까 화면에 보여진 것처럼 도로밖에 없어요. 저 자동차를 보려고 하면 아이폰에, 안드로이드 폰이 지원도 안 합니다. 아이폰에 폭스바겐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황당하죠? 누가 저거 하나 광고 보려고 미쳤어요? 저걸 설치하겠어요? 근데 저게 대박이 났어요. 왜?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해서 아까 그 잡지 광고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카메라가 보여지는데 그 카메라 속에서 없던 자동차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길거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자동차가 보여지거든요. 이 코너를 빨리 돌 때 울려요. 실제 자동차에 있는 안전 기능이거든요. 코너를 빠르게 돌 때 핸들이 막 떨리면서 알려주는 거죠. 또한 헤드라이트도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 라이트가 이 코너링을 통해 가지고 옆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 제공되는 기능이 고스란히 제공이 되는 거예요. 폭스바겐 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설치해가지고 보는 거죠. 폭스바겐의 이 광고를 기획한, 마케팅을 기획한 담당자는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걸 기획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이 아까와 같은 형태의 광고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신차 스펙은 어떻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광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폭스바겐의 광고 담당자는 이게 몇 명이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50만 명이 받는지, 한 70만 명이 받는지 모르거든요. 추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냥 하고서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뭐 대충 뭐 광고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 폭스바겐 앱은 설치를 하는 순간 폭스바겐에서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앱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쪽 폭스바겐 서버에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만 명이 설치했는지 20만 명이 설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고객과의 접점을 마련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게 폭스바겐 앱을 설치한 10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다음날 강남역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명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폭스바겐 앱으로. 너 어제 그거 본 폭스바겐 신차, 네가 있는 강남역 사거리에 모퉁이만 돌면 거기 시승식 갈 수 있는데 지금 오지 않을래?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광고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푸시 광고, 개인화 광고, 비헤이비어 타겟팅 광고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광고 기법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에서 광고 나오는 거 다음 딱 연결하게 되면 커다랗게 이렇게 광고창이 뜨는 거, 이거와 다른 거거든요. 만 명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어중이 떠중이 만 명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10명한테 보여주는 게 광고 효과가 명확하게 크거든요. 근데 PC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모바일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도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광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니라고 하는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미니 자동차 아시죠? 예, 미니 자동차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미니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설치하게 되면 화면에 내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내 위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게 되면 미니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그 미니 자동차가 실제 있는 위치가 표시가 돼요. 저기 스톡홀름의 A 도시의 어느 지점에 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뛰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근처 반경 50m 내까지 접근하게 되면 그 미니를 내가 소유하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뺏을까봐. 화면에 보여지게 되면 적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쫓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입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진행한 프로모션인데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실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미니는 정말 좋아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3천만 원 되는데. 맨날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성공을 거뒀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관악산으로 튀었어요. 산속으로. 딴 사람들이 목 잡게 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차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차단되면 내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딱 한 다음에 인터넷 연결 끊으면.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악산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연결되도록 막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 기법조차도, 이벤트조차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려고 하고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 변화가 다 무엇 때문이냐? 플랫폼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항상 시장은 S자 곡선으로 성장을 합니다. 뭐가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대중은 열광하지 않아요. 얼리 아답터, 이노베이터 일부만 열광을 하죠. 기자분들이 열광하고 전문가들이 열광하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 왔다 막 떠듭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새로운 시장이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시티폰, 그리고 또 예전에 ISD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PDA도 있었습니다. HPC라고 하는 작은 노트북도 있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넷북 이전에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NC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사를 뒤져보면 다 성공할 거라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다 어쩌고저쩌고. 대중이 움직이려고 하면 적어도 하드웨어 스펙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싸지거든요. 대중은 성능 필요 없어요. 우선 가격이 싸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돼야 돼요. 즉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아이폰만 세상에 있었다면 스마트폰은 대중화가 안 됐을 거예요. 아이폰 이후에 안드로이드 폰이 저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서 아이폰도 더 발전하고 더 저렴한 아이폰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드웨어 스펙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드웨어 업체들은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다운되죠. 그러면서 대중한테 보급될 수 있는 1차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표준화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내가 하드웨어를 바꿔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복 컴퓨터를 한 3년 동안 쓰다가 이번에 삼성전자 노트북을 바꿨어요. 그리고 델 컴퓨터를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는데 아무 불편함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불편하거든요. 좀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 쓰면 좀 불편하거든요. 내가 쓰고 있던 앱들도 다 사라지고 또 뭔가 이렇게 조작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그렇죠? 컴퓨터는 안 그렇거든요. 결국 스마트폰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 중반 정도 되게 되면 쉬워질 거예요. 그냥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기종 플랫폼, 즉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간의 불편함들이 조금 사라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앱 중심이 아니라 웹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앱은 일부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바일 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요, 브라우저 말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딱 사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20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MS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컴퓨터, RGB, 포토샵,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게 없어요. MS 오피스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웹으로 쓸 수 있거든요. 한글만 해도 한글 파일을 보기 위해서 한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뷰어가 있으니까. 웹에서 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HWP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브라우저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모바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앱들이 있겠죠. 마치 PC처럼. 컴퓨터에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도 핵심 킬러 앱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바일 웹 중심으로 갈 거예요. 왜? 전체 시장의 흐름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어떤 속도? 네트워크 스피드.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초고속 인터넷만 해도 100mbps가 기본이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게 될 겁니다. 4G, LTE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속도는 더 이상 경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술이 상용 평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더 이상 기술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킬러 앱.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만 보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집과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로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쓰느냐, 어떤 킬러 앱을 쓰느냐, 블로그를 쓰느냐, 페이스북을 쓰느냐,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뿐이지 당신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기종이고 모니터는 얼마나 크고 운영체제는 무엇을 설치했고 집에서 어떤 초고속 인터넷 쓰고 있고 이건 별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바일도 바뀔 건데 그 킬러 앱이 뭐냐? 이 세 가지가 킬러 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검색과 SNS 서비스와 지도 기반한 LBS 서비스들, 이것들이 킬러 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연말 되면 이렇게,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킬러 앱이 자리매김할 거라는 거죠. 그런 킬러 앱들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시장은 또 크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변화상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IT가 기본 인프라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컴퓨터와 인터넷 없는 세상은 지금 꿈꿀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없으면 마치 전기 없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쇼핑을 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컴퓨터와 인터넷은 기본이에요. 스마트폰도 그렇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모든 산업들이 비IT 산업조차도 IT가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회사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고객 관계 기반의 BM이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마존은 킨들 파이어라고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데 애플하고는 좀 다르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한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앱스토어와 아이튠즈를 통해 가지고 유통되는 컨텐츠에 수익 쉐어를 하고 있는 게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데, 아마존은 킨들 파이어나 전자책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마존의 기본 핵심 모델은 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컨텐츠에 과금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고객의 관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즉,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한 번 팔고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접점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은 구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작업이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왜? 그 하드웨어를 공짜로 제공을 해서 아마존과는 달리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TV처럼, 방송사처럼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자 하는 게 구글의 기본적인 꿈이거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고객의 관계 기반만 형성되게 되면 그 고객의 관계 기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광고를 팔 수도 있고 물건을 추천해 가지고 카머스, 즉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전체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결국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플랫폼 비즈니스, 즉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을 소유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소유할까, 네트워크를 소유할까, 소프트웨어를 소유할까.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중요했지만 하드웨어로 바뀌었고, 하드웨어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플랫폼에 운영되는 킬러 앱,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의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워크나 호모 스마트쿠스의 업무 태도나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고 전체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